저 소개받은 조갑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게 여러 사람으로 인한 인연입니다. 우리 최석호 소장님은 제가 모르는 분이었는데 인천에 사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신용석 선생이라고 그 아시안 게임 유치위원장을 하셨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저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최석호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노래와 인연이 있어요. 이 신용석 선생 부친이 신태범 선생인데 인천에 아주 터줏대감이죠. 그 의사를 하신 분이고 신태범 선생의 부친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장입니다. 신순성이죠 아마. 신순성, 신태범, 신용석. 이 신태범 의사님은 이 인천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사람이 만든 가장 유명한 노래.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최영섭 작곡, 한상혁 작사. 그래서 이 최영섭 선생하고 한상혁, 신태범 이런 분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어떤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그 노래가 나왔다고 한 몇 년 전에 그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석 선생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조금 소개되어 있던데 그분이 바로 위킬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최석호 소장께서 한국 현대사와 이 대중음악의 발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참 배운 게 많았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죠. 김동규 편곡인데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결혼식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하고 You Raise Me Up. 그런데 이 두 곡은 같은 작곡가에서 나온 거죠. 시크릿 가든이라고 두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데 아는 체 한다면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그 원곡이 뭐냐면은 10월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 세레나데 투 스프링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결혼식 때 절대 안 불러야 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불러요. 그게 오데니보이입니다. 오데니보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를 매개를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뭐 그냥 편한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잡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소재는 황영웅 가수인데 저는 이 황영웅 가수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또 제가 이런 책도 쓸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해방둥입니다. 만으로는 벌써 80입니다. 1945년 저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낳고 그 다음에 저 고향인 경상북도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54년째입니다. 요 사이도 계속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조갑재닷컴에 글도 쓰고 조갑재 TV로 방송도 하고 월간조선에 글도 쓰고 하는 그런 현역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역 기자로 뛰고 있는 언론인으로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흥미 계신 분들은 알아보시려면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조갑재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대통령 이력처럼 깁니다. 그렇게 길어요. 왜 긴지 아세요?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기사를 써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두 정권 때 제가 신문사에서 기사 때문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3번 해직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저를 쫓아내었던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을 변호하는 글을 또는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13권짜리 전기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공은 한국 현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면은 부마 사태 11.6, 12.12, 5.18 광주 사태 또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아웅산 테러, 뭐 6.29 선언 등등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취재를 하고 또 책도 한 권씩 쓰다가 보니까 제가 쓴 책이 지금 몇 권이 되는지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아마 70권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황영훈 가수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제가 비록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후천적으로 약간 음치에 가까워 있어요. 제가 음치로 살고 있는 분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부하 기자 보고 취재를 하라 했더니 음치가 왜 되느냐. 요새는 이 노래방 때문에 음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죠? 음치가 왜 없느냐.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노래 부르면 혼난다 해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다가 또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가 언제냐 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서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근데 노래를 못 불렀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격려를 해줘야 될 텐데 못 부른다고 비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뒤부터 노래 안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어릴 때 멀쩡한 사람을 음치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음치는 영어로는 톤 데프라고 합니다. 음정 귀머거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음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치. 우리나라에서는 음치라고 안 합니다. 옛날 분들이 귀명창이라고 했어요. 왜 귀명창이라고 했겠습니까? 음치일수록 노래에 대한 욕망이 강해가지고 귀는 뚫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명창이라 불렀어요. 저도 귀명창에 속합니다. 귀명창.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여유라 그럴까요? 유머러스한 감각이 대단합니다. 아까 쭉 그 유명한 가수나 노래 이렇게 설명할 때 인상적으로 보았던 게 부산 경남 사람이 우리 대중가요의 작사, 작곡, 노래 한 반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남인수, 진주 사람이죠. 또 현인은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자랐고 나중에 학교를 부산에서 다녀서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하고 경상남도 사람의 차이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압도적으로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경남권에서 나온 유명한 가수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나훈아, 현인, 황영웅 또 뭡니까? 설운도, 정훈이, 박시춘, 정풍송, 아까 그 남인수, 이재호, 아까 보니까 저 동백 아가씨, 한산도, 배경호 작곡, 한산도 작사. 그런데 경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구 경북 출신 가수 알아요?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의 이찬원 씨인가? 그분 대구 맞죠? 그 다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로는 우리 세대에서 기억하는 도미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도미. 그 다음에 점으로 그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른 남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경상도인데 이 경북은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이런 전통이 강하니까 노래를 함부로 못 부른다 이거죠. 그 분위기가. 근데 부산은 항구가 있고 딱 뚫려가지고 또 사람들도 아주 기질이 그 솔직 담백하고 또 서민적인 정서가 있고 해서 트롯은 부산에서 유행해야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정훈이 씨가 정훈이 씨는 아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노래와 이렇게 깊은 인연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게는 정훈이가 부른 안개란 노래입니다. 안개란 노래가 나온 게 1967년 아마 정훈이 씨가 10대 후반일 거예요. 저는 그때 공군 사병으로 고지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은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서는 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계속 정훈이 안개만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마 1000번 이상 들었을 거라. 점심때만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부대가 1219m 되는 고지에 있어가지고 정말 안개가 자욱한 위로 이 정훈이 씨의 지금도 뭐 목소리가 많이 안 변했더라고요.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안개가 나오는데 안개 위로 안개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정서주라는 또 아주 굉장한 가수 한 사람 나타나죠. 정서주. 미스 트롯 3에서 우승을 했는데 16살. 이 아가씨도 부산입니다. 그 정훈이, 정서주 같이 둘이가 부르는 듀엣으로 부르는 안개가 들어보니까 아주 근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부산 선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황영우 가수하고 왜 인연을 맺게 되었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영우 가수는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노래할 때부터 제가 노래를 참 잘한다 정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제일 처음에 문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신? 아니, 문신하는 게 죄가 되나?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그 문신한 게 뭐 조폭스럽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폭스러운지 안 스러운지는 기자 지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게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뭐 학폭이다. 이러다가 6억 원 상금 앞두고 그만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폭이 맞나? 저는 기자를 또 사회부 기자 오래 하고 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한다고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이건 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폭이 아닌데 학폭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끼리 티각태각 해가지고 형사 문제로 다 끝난 건데 그것도 약 한 10년 전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그런데 친구끼리 싸웠다 하면은 기사가 안 돼요. 그걸 학폭으로 맞춰야 기사가 돼. 지금 황영웅이 당한 거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냥 친구끼리 싸우다가 뭐 벌금 내고 화해했다. 끝이에요, 그냥. 그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학폭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학폭으로 연결시키면 기사가 커지거든. 그런데 무리하게 학폭으로 하려니까 실화탐사대 그 MBC 그 고약한 프로를 보니까 취재하는 애들이 취재하는 그걸 기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하면 중학교까지 찾아가더라고요. 중학교 선생 붙들고 뭐 어쩌고 하니까 선생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가던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폭력
학폭이라고 하려면은 그게 기록이 있어야 돼요. 맞은 사람이 학폭이라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공적인 기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경찰 기록이라든지 잡혀가서 뭐 취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든지 무기 정학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록 없어요. 서로 뭐 괴롭히고 한 거 그거야 뭐 있을 수가 있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괴롭히고 싸움하고 때리고 다 청소년기 때는 그런 걸 거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기의 방황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아주 좋은 경험도 됩니다. 청소년기를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 때는 좀 잘못하고 방황하고 하더라도 그걸 딛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소년기 때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다 이겁니다. 이야, 이건 너무하다. 그런데 저는 기자 생활 50 몇 년 하면서도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할 때는 이 정치인보다도 언론이 더 나쁘다. 요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한국 언론은 무슨 권력을 잡은 건 아닌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세계 어떤 언론인보다도 세계 어떤 기자들보다도 한국의 기자들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계에 50년 동안 반세기 이상 몸을 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좀 서글픈데 다만 저는 기자 생활 50몇 년 하면서 기자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언론계 안에서도 알아주니까 제가 기자를 비판하면은 최소한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황영웅을 비판하는 언론을 제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게 아주 고약한 제목,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이야, 이런 명예훼손과 인격 말살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떤 사람 앞에 전과자라고 붙이려면 우리나라 국민들 한 30%가 전과자입니다. 국회의원 30% 이상이 전과자예요. 그럼 어느 국회의원 앞에다가 항상 전과자 어느 의원 이렇게 붙여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갱생 실패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잘못한 걸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존재인데 갱생 실패라고 그러면은 29밖에 안 되는 황영웅이 앞으로 영원히 재기불능이라는 이야기냐. 이런 악담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황영웅 이야기를 쓰면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유행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은폭입니다. 이 책에 은폭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은폭은 뭐냐? 언론폭력이다 이거죠. 은폭, 학폭보다 더 나쁜 게 은폭입니다. 황영웅에 관한 학폭은 존재하지 않아요. 은폭, 언론이 폭력적으로 황영웅이라는 한 힘없는 금방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힘없는 가수를 전 언론이 그것도 문신 가지고 합쳐가지고 비판한다. 그래서 제가 은폭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그 말을 많이 쓰십시오. 은폭.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영웅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예술 문화계에 어떤 스타나 가수가 전 언론으로부터 두드러기 맞고 쓰러졌을 때 모이기 시작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나갈 때 팬으로 모이는 거는 그거 뭐 당연지사인데 쓰러져 가지고 이 끝장났다고 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모였느냐. 그런데 결국 그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2차례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황영웅 신드롬이란 말을 쓰려고 하는데, 황영웅 신드롬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특이한 사건입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많은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재기할 수 있었다. 그것도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재기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황영웅 가수가 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성애. 그렇죠. 뭐 원래 잘 되는 거는 어느 한 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영웅 가수의 노래죠, 노래. 예.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 누가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창력에서 현재 한국 가수 중에서 뭐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라고 하는 사람. 노래 하나만 보면은 최고라고 하는 가수가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쓰고 쓰러지니까 그 가수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도 있고, 그 노래가 아깝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뭉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이 책에서 몇 번 썼는데, 천재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천재는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이 음악의 천재든 미술의 천재든 그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천재 보고 니 왜 그렇게 예절이 없나 하는 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천재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오로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데 집중함으로 다른 것은 소홀하기 마련이에요. 천재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는 상당 부분 성격이 괴팍하고 무례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천재가 부르는 노래,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선, 문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천재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천재들이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느냐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도공,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공으로서 출세한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도공이 일본으로 임신들한테 붙들려 가지 않았으면, 조선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술자를, 전문가를 다 존중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그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세계적 예술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뭐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그런데 이 언론은, 한국 언론은 보호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는커녕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는데 그래도 황영웅 팬들은 첫째, 노래를 알아주는 귀가 밝은 사람이고 사람을,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맑은 사람, 귀가 맑은 사람과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황영웅 팬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패러다이스 팬클럽, 저는 기자니까 저는 팬이 돼 본 적이 없어요. 기자는 팬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는 항상 시시비비를 가려요. 근데 패러다이스 팬클럽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회원이 한 6만 됩니까? 6만 넘었어요? 6만. 하여튼 굉장합니다. 그죠? 어떤 점에서 굉장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나갈 때 생긴 팬클럽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매 맞고 있을 때 모였다는 점에서 제가 콘서트에 가서 만나보니까 오늘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황영웅 팬클럽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가보면은 무슨 아주 동지적 유대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매너. 저도 콘서트를 몇 번 갔어요. 처음 작년에 겨울 콘서트 할 때는 그때 제가 유럽에 있는 딸 집에 가서 가지는 못했고 우리 딸이 대신 갔다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봄날의 고백입니까? 거기 때는 3분 갔습니다. 수원, 두 번째는 여기 5월 초에 올림픽 홀, 세 번째는 창원, 3번 갔는데 다 좋았어요.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 30에 저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있고 노래 잘 부르는 건 다 알겠는데 3시간 동안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기 힘들거든. 그런데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그거 대단합니다. 나는 황영웅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기자적 관찰로 한다면 대단해요, 능력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다. 3시간 동안 혼자서 진행하는데 말 실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무슨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보통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아요. 그래야 어휘력이 발달합니다. 나이 30에 저 정도의 어휘력을 구사한다는 게 저는 노래 잘하는 것과는 별도로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가 있고 또 이게 사람이 무대 위에 마이크 잡으면은 우쭐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을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장하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걸 뭐냐 하면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엔터테이너를 우리나라가 갖게 된 겁니다. 뭐 좋은 가수, 훌륭한 가수를 갖는 것은 훌륭한 문학가,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기업인을 갖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죽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리셔가지고 그 황영웅으로 해서 뭐 이런 모임도 이루어지고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려면 이 가수를 위해줘야 됩니다. 좋은 가수를 가지는 것은 근사한 금강산이라든지 뭐 설악산이라든지 근사한 경치를 가지는 거예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를 골라가면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천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천벌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천재는 하늘이 내린 제주꾼입니다. 자기 실력도 있지만 하늘이 내린 거예요. 모차르트, 베토벤, 그 위대한 천재들은 본인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손으로 작곡이 되는 게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렇게 작곡 부리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재는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에서. 그런 천재를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구박하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 현상은 상당히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심리적인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3월 초부터 황영웅은 억울하다는 방송을 조갑제 TV를 통해서 하니까 놀랍게도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댓글 쓰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려요. 그래서 댓글을 제가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낸 책이 이건데 댓글 중에서 대표적인 걸 모았는데 10만 개의 댓글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번에는 제가 배웠어요. 댓글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이 첫째, 여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생활인이 참 많더라고요. 이 세상을 열심히, 이름 없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열심히 살리다 보면은 또 열심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연이 많죠. 상처도 많죠. 아픈 사람도 많죠. 몸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내신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역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구나. 그런 글들이 너무 많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기자는 대충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별난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나쁜 사람하고 제일 좋은 사람을 하루에도 만나요. 아침에는 살인광도 만나고 저녁에 가면은 자선사업가도 만나고 그런 직업인이 기자인데 기자들이 잘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 세상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자들이 취재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별난 짓을 안 하거든. 그런데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에 어찌게 보면 참 눈부신 발전을 하는데도 또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들일수록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 50년 한다고 자랑하지만은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한국 사회에. 그게 저로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깨우침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댓글 쓰신 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여 쌀밥은 설, 추석, 할아버지 생신 때나 먹어보고 컸지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그저 안 먹고 안 입고 당장 숨 넘어가는 것 아니면은 돈 안 쓰기로 하고 10년을 저축해서 좀 큰 돈을 모아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다 털어먹고 빚만 동그랗게 짊어지고 아이들 남매를 초등학교를 4군데씩이나 전학을 시키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9평 영구 임대해서 10년이 넘게 살고 우리의 삶은 정말 처절 그 자체였어요. 황영훈 가수의 인생이 고마웠다 노래가 제 인생의 위로곡이 되었어요. 제 나이 70이 되었네요. 굽이굽이 눈물이 많은 삶이었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한창 재롱 부리던 3살짜리 손녀를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아들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애미는 매일 가슴 속에 불덩어리를 안고 살았지요. 신압으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아픔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명문대에 나온 딸아이 외국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더니 노숙자가 되고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고 완전 거지가 되어 집에 왔어요. 너무나 놀라서 정신과에 데리고 갔더니 조현병이라고.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라리 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대 중반인 딸아이 인생 눈물만 납니다. 이래도 인생이 고마웠다고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눈물바람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한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나만 이런가요? 뭐 이런 이 글은 좀 제가 받은 글 중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보내신 글인데 이런 하소연 글이 많고 또 대부분은 희망적이고 이런 글인데 이런 글도 하나 받았어요. 이분은 남자 간호사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야근을 하는데 어느 환우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들릴 듯 말 듯 가느다란 소리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는데 환우분이 황영웅님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으며 가슴에 핸드폰을 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많이 아프신 시한부 환우분인데 노래는 듣고 싶고 옆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수건에 싸서 가슴에 묻고 황영웅님 노래 들으면서 잠든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애처로웠습니다. 이렇게 황영웅 노래가 이러한 분들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저도 그분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팠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황영웅 콘서트에서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뭡니까? 꽃비. 꽃비 가사는 보니까 딱 이거하고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말고도 정말 이거는 훌륭한 논문이 될 만한 걸 또 보내주시고 아주 긴 글을 해서 이 10만 통의 이 댓글이야말로 이 착한 한국인,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한국인, 따뜻한 한국인, 한국인의 정서 중에서 가장 좋은 면을 대표한 분들이 황영웅 가수를 그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저와 한 1년 동안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했다는 게 한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낸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뽑은 말을 이렇게
뭐 수많은 명언들이 많은데 주옥과 같은 댓글 편지들 해가지고 몇 개 뽑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자유민주 사회를 사는 국민은 가수의 노래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수 노래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저한테는 황영웅 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황영웅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황영웅은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황영웅 노래를 듣고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사람도 있고 암투병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은 별도로 의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치유력, 황영웅 노래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한 영향력, 즉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치유력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드디어 오늘 같은 날이 오는군요. 우리 황영웅 가수가 대구 정모에 내려온다니 새벽부터 마음이 설레 일찍 일어나 가수님 노래를 듣고 우리 가수님 영접에 두둥실 마음이 들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 살맛을 느끼게 하는 가수는 생전 처음이랍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빛깔과 호흡을 마치 첼로 현위를 오가듯이 조화롭게 자유자재로 조절해가며 깊은 몰입 속에서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가 놀라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허공, 석별, 웨딩드레스 같은 이런 명곡을 많이 작곡하신 정풍성 선생은 목소리는 황영웅 목소리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수는 역시 목소리다 그럽니다. 가수는 역시 목소리다. 타고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황영웅 가수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풍성 선생하고 가요 무대를 진행하는 김동건 아나운서 저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그럼 목소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누구냐 하고 한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오면은 그러면은 배호, 그다음 남인수, 현인, 이미자 씨, 패티김, 그 다음에 황영웅. 여기 임명웅이라는 이름을 왜 안 넣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임명웅 씨가 노래 참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도 잘 불러요. 그러나 스타일이 좀 다르죠. 제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노래 좋아하는 기자들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황영웅 노래, 임명웅 노래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랬더니 대충 의견을 종합하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여자의 일생 또는 그 뭡니까?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듣더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 기자들이 잘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은 아주 노래를 정확하게 부른다. 그리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부른다. 무대에 서가지고 저 멀찌감치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황영웅 노래는 어떠냐? 바로 곁에서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1대1로 불러주는 것 같다. 저음이 풍부하고 강력하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명웅, 황영웅 두 사람이 아마 본명이죠. 예명이 아니죠. 그거 참 부모가 자신 있게 지은 이름 같아요.
그거를 그런 엄청난 이름을 지으면은 잘못하면 그 이름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 크면은 이 이름에 큰 대자 쓰면은 출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근데 영웅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임명웅, 황영웅 같은 가수를 같이 가진다는 건 참 좋아요. 옛날에 남진, 나훈아 같은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자 씨, 그리고 패티김.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합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단조단 TV라고 있어요. 조단조단 TV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깐깐하게 분석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70대 후반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관련 책을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정확합니다. 본인도 노래 잘 부르지만은.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면 악보를 딱 펴놓고 악보대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해요. 이분의 주의 주장은 작곡가만큼 그 노래에 신묘를 기울인 사람이 없으니까 작곡가가 하라는 대로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곡을 한다든지 편곡은 좀 다른 차원인데 하여튼 멋대로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장 극찬하는 사람이 황영웅이더라고. 특히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비상. 임재범이 불렀던 비상을 황영웅이 불렀던. 그 다음 나훈아 씨가 불렀던 망모란 노래가 있죠. 그것도 우리 황영웅 가수. 그 세 개 노래를 분석을 할 때는 음정, 박자, 발성, 강약 완벽하다. 그러면서 뭔가 있다. 이 사람 목소리에는 그 뭔가가 있다 하면서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코멘트를 했어요. 황영웅 노래 들으면은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가사 전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곡에 입혀서 가사를 전달하는 게 실패하면 안 되죠.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은 음정 박자 맞아야 되고 발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조단 선생의 이야기로는 시옷 발음은 나훈아 씨가 최고고 리얼 발음은 배우가 최고고 미음 발음은 뭐 황영웅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여러 가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우수하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발성이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은 황영웅 노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영어 노래가 세계를 휩쓰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의 발음이거든요. 발음. 또 일본 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일본의 발음의 아름다움. 동시에 한국이 이렇게 BTS부터 이미자 씨, 황영웅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발음, 즉 한국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역시 천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천재니까. 그 다음에 이 황영웅 신드롬은 상당히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좋았더라면 이렇게 당했을까?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볼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면도. 그래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차에 그걸 딱 짚어서 저한테 또 기나긴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읽고 있으면은 뭔가 제가 공부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란 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명문입니다. 저는 주필님께 불타는 트롯맨 듀엣 비나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감히 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쪽은 한국 최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황영우 가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고는 타고난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이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벌, 빈부, 부모 찬스 하다못해 키와 외모로까지 사람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영우 가수는 언론에서 만만하게 봤습니다. 공돌이고 흙수저이죠.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분노한다면서도 황영우 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우 씨가 학벌, 부와 부모 찬스까지 모든 걸 가졌다면 언론에서 이리도 잔인하게 물어뜯을 수 있을까요? 22세 상방폭행 사건 이후 각성하고 6년간 자숙하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황영우 씨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 6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전의 잘못만 갖고 과도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하니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언론에서부터 자극적인 한 줌 기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보도를 해서야 옳았습니다. 그 형편에 50만 원의 벌금과 합의금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후 소위 말해 철이 들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필님과 같이 저도 빈지게 황영우 씨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술 전혀 못하는 저도 한잔하며 빈지게 내려놓고 술아 내 맘 알겠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은.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좋은 기사를 쓸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 다른 분이 쓴 좋은 글이 오면은 그걸 읽을 때마다 저도 힘이 생기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글, 그게 댓글이든지 뭐 책이든지 좋은 일은 사람을 격려합니다. 힘이 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이건 약간 긴데 하나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은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태극당이라는 필명으로 쓰신 분인데 제 짐작으로는 연세가 아마 한 70, 6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람 죽인 줄 알았다. 분별 이런 언론이 만드는 위선적 도덕 전체주의화가 계속 사람 잡고 있다. TV는 거의 안 봤어요.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근래 활자 매체에서 황영욱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제법 나오더라. 폭력이 어떻고 문신이 어떻고 여기저기 말이 많기에 처음에는 황영욱이라는 젊은이가
무슨 사람을 폐죽인 줄 알았다. 보니까 황영우에 대해 문제점 지적을 한 기사들이 많던데, 그래 뭐 언론의 그런 지적이 옳다고 치고, 근데 그런 식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밖에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다. 한번 보자. 노래로 1등을 뽑는 경연 프로그램은 출연 가수들의 정과조회를 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노래 경연은 추기경이나 조계종 종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그냥 청중의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가수를 점 찍으면 그만이다. 노래 부르는 소리가 좋다고 했지 누가 가수 인격이 예수 같아서 좋다고 했나? 공인 하던데 도대체 공인은 뭔가? 기준이 법에 나와 있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무조건 공인인가? 그냥 대중에게 유명하기만 하면 공인인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대중 앞에서는 직군에 있기만 하면 공인인가? 그러면 유명한 절도범, 방송 출연한 적이 있는 조폭두목들도 공인인가? 유명한 식당 주방장도 공인인가? 좀 못난 놈이 TV에 나오면 안 되나? 내가 보기 싫은 자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면 된다. 힘 있는 자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사람을 TV에 못 나오게 두들겨 패는 세상은 곧 김정은 세상이 된다. 일정한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양심 문제이지 노래 부르는 조건은 아니다. 과오에 대해 정말로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가 TV에 나와서 안 되는 것인지는 현재 범법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과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공중파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지 힘센 사람, 도덕군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듣기 싫은 노래에 채널 돌릴 권한과 자유가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 나서는 다른 일과는 달리 방송 출연이라는 신성한 것이라 치자. 그래서 그런 데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 출연해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방송에 내보낸 무능한 방송사가 더 잘못이지 가수 지망생이 혼자 두들겨 맞아야 하나? 못난 과거를 가진 가수 지망생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일 자체를 막아야 정의가 선다면은, 그런 식이면은 과거에 뭐가 났던 사람, 정과가 있는 사람은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식당의 주방장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정과 하나 없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 하는 식당을 찾아서 가야 하고,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정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예전에 이미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렀던 사면을 받았던 간에 그들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청년들 앞에서 작가 행세하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모 씨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아무 죄 없는 학생을 심하게 고문 폭행하는 일을 교사한 사람이다. 내란 음모꾼이다 잡혀간 이석기의 반역성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거를 무려 2번 특별 사면식이나 시켜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판국이다. 요즘 분별력을 잃은 언론이 이상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동물 보호랍시고 길에 다니는 개, 고양이에게 환장하는 사람들이 그 개, 고양이에게 돼지고기, 소고기로 만들어진 먹이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언론이 멀리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챙겨주는 일이 선행이라는 이도 있지만 그 고양이에게 물려 죽는 보호종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없다. 세상에는 교활한 자, 야비한 자, 흉폭한 자, 교노의, 남 등쳐먹는 자 등등 문제 있는 자가 늘리고 늘렸다. 식당에도, 옷가게에도, 큰 기업에도 그런 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도덕과 불완전한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소리다. 경멸하는 자의 연설을 듣게 될 때도 있고
밉상인자의 집에서 국수를 사 먹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황영웅이 마음에 든다는 것도 아니요. 그 과거가 충분히 양해할 만하다는 소리도 아니다. 그는 단지 가수이며 다른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황영웅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물론 그 피해자는 아직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해도 요즘 황영웅 죽이기는 과도하다. 그래서 언론이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법대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옳다고 하는 식의 전체주의 세상 만들지 말자. 황영웅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노래 듣도록 좀 놔두란 말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 황영웅 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는 겁니다. 위선. 황영웅에게 적용했던 문신 그리고 폭력 이걸로 해가지고 황영웅에게 무대에 설 자격을 박탈한다는 그런 기준을 세상 만사에 다 공평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말대로 생활이 불가능하죠. 우선 국회의원 중에 30%는 나가야 합니다. 옷 벗어야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황영웅 신드롬은 이처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점을 보이면서 또한 해결책까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을 만든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황영웅은 노래를 잘한다. 그 노래를 듣고 위안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아픈 사람, 쓰러진 사람일수록 그렇다.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착해진다. 자기만 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확산시킨다. 그런 황영웅에게 과거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가지고 오늘의 황영웅을 욕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말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런 황영웅을 쓰러졌을 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운 분들 이야기는 지금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휴먼 스토리이고 드라마이고 지금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다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영웅 씨가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면은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콘서트를 들으면서 이런 건 느꼈어요. 이 콘서트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한 5,000명, 7,00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울림도 있고. 그래서 노래만 집중해서 들으려면은 역시 음반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다면서요? 그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게 10곡쯤 들어있습니까? 10곡 더? 12곡. 예, 12곡. 그런 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든 노래도 다 좋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함께 해요라는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가사가 저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이 유행하고 또 새로 만든 노래 중에서 히트곡이 생기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공중파 무대에서 마이크 잡는 거는 그건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가수는 노래로 남는 겁니다. 예, 노래로 남는 겁니다. 어쨌든 황영우가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또 우리 최석호 소장님이 저하고 이런 또 인연을 갖게 되고 해서 이런 자리가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그 관계자들에게 우리 최석호 소장님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